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정부 서류를 사실상 대필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정부가 내일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입시에서 1,500명 사이에서 2,000명가량 증원할 거란 전망 속에 의사협회는 내일 긴급 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자고 제안하며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병립형 회기를 주장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이 왜 이 대표 눈치를 봐야 하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출근길에 내리던 비가 기온이 떨어지면서 퇴근길엔 눈으로 바뀌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강원 산간은 내일까지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실내에서 휴양지를 중심으로 100곳 가까이 불이 나 11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남부에는 강한 폭풍으로 대규모 침수와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촉발된 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회계 부정 사건. 선고 시간이 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결론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심 판단은 일단 무죄로 나왔습니다. 법원 앞에서 취재 기자들이 판결 속보를 면밀하게 전해드리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에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힌 선거제를 포함해서 총선 전국 질문하겠습니다. 네, 설 명절 앞두고 차례상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과일 가격이 그야말로 금값이 됐기 때문인데요. 노점에서 파는 과일, 못난이 과일 등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과일값 얼마나 올랐는지 앵커 리포터에서 확인해드립니다. 네, 선고 시간이 길 거라고 예상했던 거는 관련 증거만 2만 3천여 개, 또 재판만 106차례에 걸치기 때문인데 이번 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 사건 정리한 영상 먼저 보시고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제1안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시작된 삼성 관련 수사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으로 4조 5천억 원의 이득을 얻도록 했다고 보고 1대 0.35 수준으로 맞춘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도 삼성 요구에 따라 조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가 일부러 떨어뜨리신 거 맞습니까? 혹시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때문인가요?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이랑 합병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 부회장을 2차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1년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관련해서 지사부나 보고받은 의혹인데 부인하십니까?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쭉 훑어봤는데 아무튼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또 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이렇게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네, 기소된 뒤 3년 5개월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판단은 이재용 회장 측 손을 들어준 건데요. 현장에 YTN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부장원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재용 회장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의 1심 선고가 차례로 이뤄졌는데요. 먼저 이재용 회장 선고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2시부터 이재용 회장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었던 옛 미래전략실 간부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승인으로부터는 8년 7개월, 2020년 9월 기소된 뒤 3년 5개월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사법부는 이재용 회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이 주장한 공소 사실이었는데요. 주요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 판단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오후 2시부터 이재용 회장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50여 분 만에 선고가 끝났습니다. 당초 혐의 사실이 방대한 만큼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재판부 판단은 명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을 벌였다는 혐의 사실 모두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을 조직적인 불법 행위의 지시자이자 또 공모자로 지목을 했었죠. 해당 판결문에는 이 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조직적인 승계 작업이라고 명시돼 있었는데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승계 목적은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또 제1모직과 삼성물산 두 회사 간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도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제1모직 가치가 높아야 합병에 유리했던 이 회장을 위해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제1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또 반대로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췄다고 판단했었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 밖에 제1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 또 분식회계를 한 혐의는 재판부는 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상 검찰 공소 사실 모두 깨진 셈인데요. 판결 직후 이재용 회장 측 반응 담담했습니다. 이 회장은 법정에서 나오면서 기소 3년 5개월 만에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소감이나 등기이사 복귀 계획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기소 3년 5개월 만에 법원 판단 나왔습니다. 100여 차례 가깝게 직접 참여해 와서는 한 말씀 해주시죠. 등기이사 복귀 계획은 혹시 있으실까요?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실까요? 이 회장의 이런 침묵, 재판 전 처음 법원 청사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지은 채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일부 혐의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란 관점이 많았었는데 검찰과의 법정 다툼에서 사실상 이재용 회장 측이 완승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대법원 최종 판단은 남았지만 횟수로 9년 넘게 이어진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이제 한층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실형 유무가 관건이었다면 이번 재판은 특히 무죄 선고 여부가 중요하다는 관측이 선고 전부터 나왔었잖아요. 국정농단 재판 결과는 삼성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지탄과 이 회장 개인의 경영 공백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끝났다면 이 사건에서는 무죄를 받아야만 합병으로 완성된 이재용 회장의 승계 정당성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심 판결로 적어도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더 공고해질 걸로 보이고요. 1심 전무 무죄의 판결에 힘입어서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에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앞서서 판단을 내렸었는데 정부가 불복해서 현재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늘 1심 무죄 판단이 유리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청 차장의 재판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같은 시각 같은 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긴 시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같이 선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사법부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소 사실이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났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법원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묻는 말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다희 기자, 어떤 부분이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유죄로 인정한 건지 판단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정부의 소송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준 혐의 등 대다수의 혐의는 무죄라고 봤는데요. 개별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마치고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하는 그 책무에 반했다고 지적하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에게 재판 민원을 받은 사안은 사법부의 권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독립성까지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관련해서는 국가가 입은 손해나 임 전 차장이 취득한 이익을 떠나서 그 자체로 비난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임 전 차장의 범죄 행위로 법원 구성원들에게 자괴감 그리고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적 쟁점만큼이나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인 만큼 오늘 민실 판결에 관심이 집중됐던 두 사건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선고 속보 전해드렸는데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부장원 김다현입니다. 네, 부장원 또 김다영 기자 수고했고 두 기자를 포함해서 YTN 또 취재 기자가 리포트 형태로 좀 더 기사를 정리하면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다듬어진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그룹 부당 합병 또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 1심 선고 관련해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던 이 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견을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를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도 밝혔는데요. 병립형 회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즉각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전국에서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광주를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거 회기가 아니라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는데 논란이 큰 위성정당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야권 세력 통합 형식이긴 하지만 결국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인데 이 대표 역시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데 사과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달라고 말했는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4월 총선 선거제 개편에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그동안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중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사이에 경론을
벌였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도부는 병립형 회기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준연동제 유지를 선택한 배경에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영향을 끼쳤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우호적인 제3세력들까지 힘을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부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전 내부 통합에 집중해야 하는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의 의중을 존중했다는 관측입니다. 네, 병립형 회기를 주장했던 국민의힘 반응도 짚어보죠. 한동훈 위원장이 특히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침 회의 중에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제 유지 결정을 전해들은 한동훈 위원장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필연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 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선거제 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은 지난달부터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당명도 국민의 미래로 정한 상태입니다. 국회 의석 과반인 민주당이 준연동 형제 유지로 당론을 정하고 국민의힘 역시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면서 오는 4월 총선은 4년 전 21대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활동 반경이 좁아지는 제3지대 신당들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흐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준위성정당이 국민을 속이는 꼼수라며 거대 양당의 집단 이기주의일 뿐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신장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입법 취지에 맞게 연동형 비례제를 운영해야 한다며 자신들은 한 번도 위성정당을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야 공천 심사 상황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정부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당선 가능성 높은 곳 위주로 도전장을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감한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냅니다. 여당은 공천 신청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상당수가 영남과 서울, 강남 등 여권 강세 지역 도전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내에선 현 정부 출신 인사들이 양지에만 몰린다는 비판과 함께 공천 심사가 이른바 윤심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오늘 별도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오늘 아침 공천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배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결과 발표 전에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성적표를 통보합니다. 관건은 사실상 컷오프 대상인 하위 10%와 나머지 감산 대상자 중 이른바 비명계가 얼마나 포함될지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공천 탈락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제3지대에선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만든 새로운 미래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창당에 함께하지 않았던 이원욱, 조홍천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제3지대 세력 간의 대통합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설 연휴 인사를 기존처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하는 대신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과 합창단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 1층 로비에서 가수 변진섭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이 영상은 연휴 전날인 8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절에는 늘 한복 차림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영상으로 인사했지만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순방 귀국길 이후 2달 가까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KBS와 신년 대담도 녹화했는데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구상은 물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전후 사정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증원 규모를 내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올해 입시에 1,0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많게는 2,000명 가까이 늘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해온 의사단체는 대응 논의를 위해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지금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설 연휴 전에 발표한다고 하더니 그게 내일인가 봅니다. 네, 발표 시점을 놓고 고심하던 정부가 내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이 끝난 뒤 오후 늦게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심의기구인 보정심은 내일 오후 열리는데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건강보험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합니다. 여기에서 의대 증원 규모 숫자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등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단체 등 20명 내외 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올해 고3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 적용할 계획인데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증원이 유력하지만 2,000명 가까운 숫자도 거론됩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35년 15,000명 넘게 의사 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해소하는 수준에서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의사단체 의대 증원 시 파업까지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연휴에 진료 차질도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의사협회는 오늘 저녁 비공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파업에 들어갈지 여부 또 시점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방침입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일주일 동안 의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81%가 의대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파업 가능성을 거론해온 만큼 설 연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집단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 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2일 저녁 온라인으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지는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된 이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을 즉각 발동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의사 기득권을 강화해주는 달래기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표에는 공공의대 신설 등 근본 대책은 빠져있고 환자의 권리를 후퇴시켰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필수 의료 공백 문제를 의료인에 대한 보상과 의료사고 특례로 접근하는 것은 의사들의 기득권 달래기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를 가르치고 기르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늘봄학교 추진 속도를 확실하게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환영했지만 교사들의 반대와 우려를 극복하는 일이 여전히 과제로 보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봐주면서 매일 2시간 무료 수업도 제공하는 늘봄학교. 학부모와 학생은 적극 환영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인력과 예산, 공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려워도 가야 할 방향이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선택에 의해서 충분히 자아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국가가 그런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되고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늘봄학교가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 투입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늘봄 장소가 학교인 이상 각종 민원 책임에서까지 자유로울 수 없을 거란 불안도 여전합니다.
5시, 6시 이렇게 남게 되면 그에 따르는 많은 수많은 교육 활동 속에서 아이들은 학생들 간의 갈등도 생길 거고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총액 인건비 증액을 포함해 늘봄학교 예산으로 최소 1조 1,600억 원을 확보할 거라고 밝혔고 윤 대통령 역시 충분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익한 것을 많이 배워서 나중에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다면은 그거보다 국가에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데에는 충분히 재정을 투입하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끝내 늘봄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지역은 교육청이 채용을 책임질 거라며 교원이 대체 투입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늘봄 실장과 인력 채용 업무 등을 맡길 거라는 교육청 공무원들 역시 구체적인 충원과 처우 개선 대책이 없으면 늘봄 업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습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대 피의자의 과거 행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출입기자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0대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배후,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참고인 진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본부장은 범행 직전 CCTV를 분석했지만 추가로 참고할 행적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0대 피의자는 보호 입원 중이고 수사 결과는 기회가 되면 발표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이성균 씨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내부 보고서 원본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한 이 씨 관련 내부 보고서가 원본인 점을 확인하고 고의로 유출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시작 단계부터 이성균 씨를 소환 조사할 때까지 지속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출입기자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황의조 씨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보한 관계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 자료를 종합해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던 황의조 씨는 지난달 25일 4차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계좌 정보를 건넸다가 피싱 범죄에 연루되면서 이 계좌가 동결된 남성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범죄에 얽혔더라도 자칫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지만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로 벌써 몇 달째 계좌가 묶여 현금으로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20대 최모 씨는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데다 전세 사기까지 당해 급전이 필요했던 최 씨는 상담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되는데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그 대출해준다는 문자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등기 우편으로 하지만 약속했던 대출은 없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들은 피싱 일당이었고 최 씨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한 겁니다. 또 다른 금융사기 피해자 신고로 하루아침에 계좌가 묶이면서 비대면 거래가 모두 정지됐습니다. 오로지 창구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살아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설령 금융사기 일당에게 깜빡 속았더라도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범죄자로 인정돼 얼마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등 발빠른 대처가 필수입니다. 그 대포 통장주들은 분명히 명확하니까 찾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대포 통장주들한테 먼저 연락이 갈 거고 그래서 이제 소환을 이제 입건을 시키는 거죠. 그런 이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이러면 사실 이제 미필적 고의 인정돼서 다 처벌은 받으셔야죠. 문제는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입니다. 벌써 넉 달째 최 씨 계좌를 동결해놓고는 입건이나 소환 조사는커녕 아직 수사 관련 내부 전산망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은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최 씨가 먼저 경찰에 두 발로 찾아가고 수차례 전화로 문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고사하고 엉뚱한 동명이인 사건 상황을 알려주며 혼선만 빚게 했습니다. 저랑 어제도 통화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 전화 드렸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년생이시네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이가 없었죠. 이에 대해 취재진이 문의하자 사건 담당 경찰서는 수사 관련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만 응답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아무것도 손쓸 방법 없이 경찰 수사가 서둘러 진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사금융과 명절 선물 배송이나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설 명절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교통범칙금, 납부고지나 명절 안부 인사, 명절 선물 등이라고 속인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내용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 속 웹 주소를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 이체나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발생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헬로윈 대비 경력 여유가 없다는 말에 알겠다며 추가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에는 김광호 당시 서울청장이 사전에 10만 인파가 운집할 가능성을 알고도 구체적인 대비 계획 마련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적시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22년 10월 27일 지하철 무정차 통과 필요성 등을 담은 헬로윈데이 치안 여건 분석 대응 방안 보고를 받으며 서울청 당시 경비부장에게 경력 여유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비부장이 경력 여유가 없다고 답하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라는 말로 추가 지시나 당부 없이 통화를 종료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참사 당일 저녁 8시 30분쯤에도 대규모 집회가 끝난 뒤 노고를 취하하는 무전을 끝으로 이태원 지역에 기동대 경력 투입을 지시하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수년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정작 입주를 해보니 아파트 바로 옆에 산 비탈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면 황당하겠죠. 비나 눈이 오면 산사태라도 날까 입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년 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은 A씨는 창문 밖을 내다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바로 옆에 떡하니 자리 잡은 흑산 때문입니다. 홍보물에는 정원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뻘건 토사가 그대로 드러나 손으로 살짝 만지기만 해도 흙과 돌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25평 이제 공급 면적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13억이 넘게 분양을 했거든요. 사실 집을 소유한 분도 이게 위험하지만 전세입자분들도 이제 2년을 살아야 되는데 2년 동안 비가 많이 오면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여기 안 들어오려고 하시거든요. 거실 베란다와 산 비탈면이 맞닿아 있는 저층 세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면 창문으로 토사물이 쏟아질 우려도 큽니다. 1층 세대 거실 창문에서 바로 3m 정도 떨어진 바로 이곳에는 산 비탈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주택 건설 기준 규칙은 건축물이 비탈면과 맞닿아 있을 경우 건축물이 비탈면의 높이만큼 떨어져 있도록 하고 수해 방지를 위해 나무와 잔디를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구청으로부터 준공 인가전 사용 허가를 받아 지난해 말부터 이미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입주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조합과 시공사는 뒤늦게 사유지라 손을 댈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조합에서 공사 초기 사유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소유주가 불분명해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청도 부랴부랴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초구청은 시공사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나무를 잘라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시공사와 조합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막기 위해 옹벽과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자금 부족 문제 등으로 계획이 무산됐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다시 개발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100층 안팎의 건물을 지어 랜드마크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에도 추진한 적이 있는 사업이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07년 재임 당시에도 용산 정비창 자리에 31조 원 규모 국제 업무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 위기와 자금 부족 문제 등으로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오늘 17년 만에 새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부지 면적은 49만 5천 제곱미터로 코엑스의 2.5배 넓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용산 정비창 부지의 용적률을 최대 1700%까지 허용해 100층 높이 건축물을 짓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업지 면적에 맞먹는 50만 제곱미터 녹지를 조성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시는 또 45층을 연결한 1km가 넘는 보행 전망교를 만들어서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오 시장은 자율주행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 업무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개발 계획은 시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시는 업무와 주거, 여가를 도보권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51조 원 정도입니다.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을 짓기 시작해 오는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들을 동원한 700억대 사옥 매입을 통해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금 능력이 없는 사실상 유령 계열사를 통해 막대한 임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유진 측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진그룹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방송사의 최대 주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자리한 유진그룹 사옥입니다. 유진투자증권과 유진기업 등 핵심 계열사들이 이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15층짜리 여의도 사옥은 지난 2015년 천안기업이라는 소규모 법인이 750억 원대에 매입해 매년 70억 원 안팎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공개된 천안기업의 재무 상황을 살펴보던 금융감독원은 의심쩍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2018년 당시 금감원 자료입니다. 건물 매입 당시 천안기업은 자본금이 2억 원, 자산은 14억 원 수준. 개인 사업자인 천안기업의 경영 상황을 보면 자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경선 회장 일가가 7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 계열사의 부당 자금 지원이 있었을 거라 의심한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일단 돈을 빌려줄 회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의 부당 지원이 결합될 수 있는 거래 구조로 보이고요. 몸집보다 300배 이상의 돈은 어디서 났을까? 이들은 이른바 총수익 스와프,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금력이 있는 유진기업이 보증을 서고 천안기업이 다른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천안기업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증자까지 나서며 700억대 거액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유진그룹 사옥의 수십억 원 임대료는 천안기업의 최대 주주였던 유 회장 일가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됐습니다. 금감원 자료를 넘겨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 편취 혐의로 천안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식 신고가 없어 본격 조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18년 대기업에 처음 이름을 올린 유 회장 일가도 천안기업 지분을 발빠르게 20% 이하로 낮추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익 편취 감시망이 강화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총수 일가의 수익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전혀 불가능하죠. 건물을 사면서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건 일상적인 경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고 지배고제 보면 당연히 충분히 의심은 가죠. 이게 참 한계죠. 법의 한계. 현재 천안기업 대표는 유 회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진구 유진그룹 혁신기획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유진그룹이 YTN 인수를 위해 자본금 1,000만 원에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유진 ENT 대표도 겸하고 있습니다. YTN은 유진기업 측에 천안기업과 TRS 계약을 맺은 이유와 관련 입장 등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출입기자들과 신년 간담회에서 유진 ENT가 신청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의결 보류에 대해 의결 보류 후 2개월 이상 지났는데 이 문제로 신청자나 시청자까지도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유진 측으로부터 공정성이나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계획과 YTN에 대한 투자 계획 등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자꾸 하도록 만드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는 오늘 설명회를 열어 유진그룹의 부적격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실한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지적하며 불법적인 매각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노조는 본래 두세 달은 걸리는 방통위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기본계획 의결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등 졸속 절차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인 체제의 의사결정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지난해 나온 바 있다며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유경선 회장이 검사에게 뇌물을 줘서 실형을 살았고 최근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의혹 등 사회적 신용이 바닥인 유진그룹이 언론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은 부적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높은 집값 등을 이유로 서울의 인구가 80만 명 넘게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547만 2천 명,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을 한 인구는 461만 1천 명으로 86만 1천 명이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순유출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인구 순유출을 기록한 10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주택을 이유로 전출한 인구가 174만 1천 명으로 가장 많아 높은 집값이 서울 인구의 순유출을 초래한 가장 큰 배경이 된 겁니다. 네, 저출생이 사회적 위기로 여겨질 그런 정도인데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1억 원씩 지급을 하고 또 셋을 낳을 경우 국민주택을 주기로 한 기업이 있습니다. 정부에 세금 면제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현금성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 조언도 있습니다만은 파격적인 기업 문화가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승윤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신생아 한 명당 1억 원씩 격려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시무식에서 지난 2021년부터 소급 적용해 3년 전 아이를 낳은 직원 70명에게 1억 원씩 7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셋 낳은 임직원 가정에는 3억 원 혹은 임차인의 조세 부담과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지급을 위한 토지는 정부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회사다운 회사로서 출산 장려에 기여해서 인구에도 기여하는 장래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회사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에게 집에 가셔서도 대한민국 출산 장려에 협조해 주십시오. 셋째까지 낳으면 1,000만 원 넘게 지급하는 국내 대기업은 일부 있지만 1억 원씩 거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과 충북 영동, 경남 거창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출생아 한 명당 1억 원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장기간 여러 지원금을 합친 성격입니다. 이 회장은 이번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한 아쉬움이 있다며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일단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1년 이후 출생아 1인당 1억 원 이내로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개인이나 법인 기부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게 하면 금모으기 운동 때처럼 자발적 참여가 크게 늘 것이란 주장입니다.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시도가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돼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 3년 동안 주가연계증권 ELS를 대거 팔아 7천억 원 가까이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이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ELS 판매 수수료를 통해서 얻은 이익은 모두 6,815억 원, 5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H지수가 12,000을 넘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관련 ELS의 판매 호조로 2,806억 9천만 원의 이익을 냈고 2022년과 지난해 3분기 누적 각각 1,996억 9천만 원, 2,011억 9천만 원을 각각 남겼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선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으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열린 2024년 업무계획 모두 발언에서 금융회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로 후방 산업인 2차 전지 업계 역시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업황 회복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보조금 축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먹구름이 드리운 분위기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금리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혁신 제품으로 꼽히는 전기차 수요부터 뚝 떨어뜨렸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주가가 연초부터 폭락을 거듭하는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입니다. And U.S.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is really not taking off. I think one of the challenges as we think about a company like Tesla is they've been priced like a technology innovator, but still they have to sell that innovation through automobiles, and automobile demand has been soft. 후방 산업인 배터리 업계 역시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함께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지난해 4분기 들어 나란히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진은 아니지만 배터리 업계가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전기차 대중화를 막고 있는 주행거리 등의 문제는 당장 개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길지 않다면 자주 충전할 수 있도록 어떤 인프라를 개선해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법인을 세우고 속속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11월 치러질 미 대선 결과와 맞물려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 후보가 집권까지 하게 된다면 IRA에 대해서 변경하려는 시도는 최소한 하지 않을까. 나아가서는 폐지까지도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우뚝 선 배터리 산업이 연초부터 잇단 악재에 부딪히며 숨을 고르는 가운데 어떤 카드로 반전을 꾀야 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담뱃값 인상설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설명 자료에서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담배업계 간담회를 소집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관계자에게 명확히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세뱃돈이 부담돼서 안 주고 안 받고 싶다라는 설문 결과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한숨 절로 나오는 차례상 비용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차례상에 올라갈 27가지 품목 가격을 집계해봤는데요. 올해 설 차례상 차리는 데 드는 비용, 전통시장에서 사면 29만 8천 원대, 그리고 대형마트는 35만 4천 원대였습니다.
자, 5년 동안 평균 차례상 비용을 봤더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올해 역대 최고치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자, 앞서 정부는 설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보다 낮게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쉬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사과, 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릿대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방금 언급된 과일값 그야말로 금값이 됐습니다. 자, 1월 과일 물가지수 150에 가까운 수치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8%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보시면 사과가 56.8%로 가장 크게 올랐고요. 배와 감, 귤 모두 상승률이 40%대 안팎입니다. 자, 이 때문에 최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노점 판매상을 찾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 차례상에 올릴 과일은 보통 흠집이 없이 예쁘고 비싼 걸 찾기 마련이지만 최근에는 이른바 이 못난이 과일을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물가 속에 달라진 명절 준비 풍경입니다. 자, 과일값 보고 고깃값인 줄 알았다. 한 누리꾼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네, 지난달은 예년보다 포근했고 호우 수준으로 많은 겨울비가 내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발표한 1월 기후 특성에서 상순과 중순에 따뜻한 남풍이 불어 마치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나타났다면서 전국 평균 기온이 0.9도로 평년보다 1.8도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전국 평균 강수량은 31.9mm로 평년보다 40% 정도 많았고 특히 중하순엔 발달한 저기압이 남쪽을 통과하면서 겨울 호우 수준의 강한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출근길엔 비가 내렸지만 퇴근길엔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영동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퇴근길 눈, 또 비 상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울에는 비와 눈이 섞인 진눈깨비가 내리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더 내려가면 아예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눈은 중부지방과 고지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에까지 1에서 5cm가 쌓일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한다면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늘리는 등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영동엔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원 산간과 태백,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설 경보가, 강원 내륙과 영남 일부 내륙, 제주 산간에는 대설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으로 실시간 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도 56호선 강원도 홍천 구룡령입니다. 네, 이미 많은 눈이 쌓여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도로가 좁은 데다 쌓인 눈이 얼면서 빙판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국도 38호선의 태백 화전동 인근입니다. 이 도로의 경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눈이 쌓였습니다. 이 차량은 월동장구를 장착하고 전조등을 켜고 서행해야 합니다. 이 영동에는 진부령 30.7cm, 설악산 27cm 등 30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내일까지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눈입니다. 이 비닐하우스나 구조물 등 시설물 피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이렇게 눈 덮인 강원도 설악산, 일요일인 어제 오후부터 특히 밤 늦도록 눈이 쌓인 설악산에 8시간이 넘는 인명 구조 작업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탐방로에 들어갔다가 다친 50대를 구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지환 기자입니다. 무릎부터 허리까지 푹푹 박히는 눈밭, 들것을 밀고 끄는 구조대는 탈진 상태입니다. 자, 가요. 천천히. 자, 한 스텝씩. 비법정 탐방로인 설악산 잦은바위골 인근에서 구조 신고가 들어온 건 일요일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빙벽 등반을 하던 50대 윤모 씨가 5m 아래로 떨어지며 발목을 다쳤습니다. 헬기 구조를 시도했지만 설악산 날씨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합동 구조대가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던 상황. 사고 현장부터 공원 입구까지는 5km 정도였는데 워낙 눈이 많이 쌓이고 길 없는 계곡을 수없이 건너야 했습니다. 육로로 더 이상 통과 불가능한 지역, 로프 설치 후 트래버스로. 구조는 사고 발생 8시간 후인 밤 10시가 넘어 마무리됐습니다. 부상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허리까지 차는 눈이 와 있고 결빙 구간과 해빙 구간이 중복되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오실 때는 특별히 안전장비도 잘 챙기시고. 허가받지 않은 비법정 탐방로 단순 출입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 과태료. 이번에 구조된 윤 씨의 경우 1차 적발인 만큼 설악산 국립공원 측은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4월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고심해왔던 민주당이 당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당의 위성정당에 대응하는 선거연합을 공식화한 겁니다. 병립형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총선 큐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속보가 오늘 있었기 때문에 바로 네. 여쭤보면 지난주에 이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는 이재명 대표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연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는데 말 그대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혼자만의 고심 끝에 나온 결정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포괄적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많은 시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날 그 피습을 당했었잖아요. 네. 테러를 당했었는데 테러를 당하기 전날도 저희가 심도 깊게 논의했고요. 네. 그전에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온 다음 날도 저희가 심도 깊게 논의했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 저희가 위임할게요라고 한 금요일에도 충분히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면서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권역별 비례,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가 중요하다. 그런데 출마했던 사람들을 이중 등록시켜서 그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되게 해야 된다. 권역별 비례 이중 등록제를 저희는 기본적으로 요구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병립형으로 간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신 제 정당, 제 사회단체랑 이야기한 것은 권역별 비례 이중 등록제에다가 그럼 권역별에 연동형을 넣어서 3%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정당들에게 비례 의석을 주자라고 했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지난 금요일 날 그럼 이런 것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거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떻든 그 윤재옥 원내대표가 상중이었어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이야기를 건네기로 했고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럼 국민의힘하고 어느 정도 물밑으로라도 공감대가 있었다는 겁니까? 제가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의견을 교환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권역별 비례 이중 등록제가 그리고 병립으로 간다면 그것을 받겠다라고 한 얘기가 있었다 그랬는데 저희가 또 알아본 경우에 이중 등록제를 못 받겠다고 한 겁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네,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타진해 보는데 대신 거기에 권역별 비례로 연동형 3% 이상의 표를 받는다면
그 정당이 의석을 그 지역에서 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까지 넣어서 네. 의견 교환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것까지는 오늘 이야기는 못 해봤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결정을 내리기로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권역별 비례 이중 등록제에서 3% 이상 받는 정당의 연동제, 그러면서도 그게 안 된다면, 그렇게 하면 법을 바꿔야 되니까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준연동제로 네. 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까지 되었던 것을 과정은 쭉 선택하신 네, 거죠. 길게 설명해 네. 주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여당이나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선 준연동제 취지를 살린 통합형 비례정당, 그러니까 네. 위성정당 민주당도 만들겠다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결론이 나온 거고,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이대로 총선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도 두 가지 표현이 오늘 등장했습니다.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이 있어서 네. 그리고 반칙은 반칙으로 대응한다고 했나요? 본인 스스로도 반칙이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예. 비판을 좀 수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위성정당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법안도 내놨고 네. 저희들이 그걸 추진했지만 국힘당과 협상 끝에 위성정당 금지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한 발기인 대회 등 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도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대항할 수 있으려면 일정한 의석수를 확보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 정당들과 민주 세력들과 연합해서 민주개혁 대연합 네. 비례정당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도 일정 부분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준연동제 비례제도의 취지를 좀 온전히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이란 어떤 표현이 전국에서 정가에서 나오고 있고, 아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되냐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개정 없이 현행대로 간다면 민주당이 예전같이 이를테면 더불어시민당이었나요? 그런 위성 정당이 하나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민주 제 세력들과 작은 정당들과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준연동제의 의미도 살려나가고 민주 제 세력들의 연합도 만들어 나가고 네. 그런 모습 속에서 올고 전체 준연동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개인의 기분과 이런 거에 매달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힘 측과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한 거죠. 네. 권역별 비례 이중 등록제 그리고 거기에 작은 정당들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연동형도 넣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먹히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협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럼 이 형태로 가고 네. 이 형태 속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준연동제 비례제도의 취지만 놓고 봤을 땐 이런 질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논란에서 쭉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좀 핑계를 대는 것 같이 들리긴 하거든요. 좀 솔직한 질문인데 그냥 국민의힘의 입장과 상관없이 민주당이 개혁론과 현실론에서 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이재명 대표가 여러 국면에서 고민을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결론까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여지껏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 이중 등록제 그리고 거기서 연동형을 넣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그것이 제대로 협의되지 않고 협상되지 않은 것이죠. 국힘당은 그것을 절대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왔던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힘당이 우리 위성정당도 무조건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도 현실적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기 위해서는 의석수를 확보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서도 그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민주체 세력들과 통합적으로 비례정당을 꾸리겠다. 이런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을 찾았다. 네. 차선의 방안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편의상 국힘당 하시는데 이제 국민의힘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좀 풀어드렸고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란 말이 이제 계속 어제 오늘 이렇게 소환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한다라는 이제 표현까지 나왔는데 그럼 이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상황에서 이런 결론이 나면 이제 어떻게 민주당은 되는 걸까요? 멋지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멋지게 이기는 거죠. 멋지게 이기는데 대신 작은 정당들, 녹색당, 여러 작은 정당들도 그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함께 해 나가는 것이고요. 시민 제4회 세력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같이 결합시켜 나가기 때문에 칼을 들고 오는 곳에 방패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확실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통합 비례 정당 민주 제 세력의 연합으로 승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단한 각오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제 민주당 일정이 좀 여러 개 있어서 혹시 광주 최고위원 회의도 있었고 또 그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도 있었는데 그런 일정들이 오늘 결정은 좀 영향이 있었나요, 혹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뵀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런 취지의 말씀도 좀 있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 대담에서 하신 말씀으로는 2, 3일 전에 마음 먹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마음은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 전에 먹었겠지만 또 이런 것들도 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의미 있는 결단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2, 3일 전에 만약 결정한 게 맞다면 물리적으로 포괄적 결정 권한을 위임받고 얼마 안 돼서 결정한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화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그 평산마을 방문한 예방한 화면이 나오는데 몇 시간 전에 또 SNS 사진도 직접 올리셨더라고요. 그 사진은 의원실에서 찍은 사진인가요? 아닙니다. 의원실에서는 그 현장에 같이 가지 못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관계자분들께서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또 당에서 같이 간 사람들이 찍어서 보내줬을 텐데요. 거기서 찍은 것을 저희 방으로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올리게 된 겁니다. 저는 왜 이 사진을 주목했냐면 그 저 앞줄에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그 뒤에 고민정 의원이 보이거든요. 고민정 의원이 선거제 관련해서 대표 면전 앞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진은 되게 훈훈해서 혹시 뭐 그런 얘기가 오가거나 그러진 않았나 봐요. 민감한 문제는? 고민정 최고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전부 다 얼굴 붉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 함께하자는 이야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아서 그날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 전부 다 하나 되는 느낌 참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정부가 경제도 다 망가뜨리고 민주주의도 다 망가뜨리고 검찰 독재를 해나가기 때문에 꼭 승리해야 된다. 힘을 합쳐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중도 분들도 마음이 하나 되게 해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저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왜 요 직전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지난주만 해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현주 의원 복당설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거제 문제와 맞물리면서 친명과 친문 간의 어떤 계파 갈등 그 이전에 이제 비명계가 있었고 비명계가 싹 빠지면서 민주당 남은 게 친문 친명 갈등이라고 했는데 이 만남이 있었거든요. 자 일단 선거제 문제도 일단락이 됐고 이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이제 친명 친문 간의 갈등은 좀 다시 재점할 가능성은 낮아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친명 친문 간의 갈등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런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공천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간에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자기 표현들이나 기자 간담회나 회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이제 전체가 하나 되는 과정이고요. 그런 속에서 경쟁했고 누군가는 공천되고 그러면 공천에서 이제 떨어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힘을 합쳐서 또 당선시키고 이러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로 통합돼 나가는 과정이다.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통합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더 넓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처럼 이렇게 통합으로
가는 길이고 네. 많은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평산마을 간 과정에서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뭐 일화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특별히 뭐 소개해 주실 만한. 대통령께서 이제 저 사진을 찍고요. 네. 그리고 또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평산마을이 예쁜 곳에 가서 네. 또 함께 또 사진도 찍어주셨고요. 그리고 대통령님 거기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에서 나온 재료들이라고 하는 말들도 네. 다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책방을 만들었더니 사실은 대통령 계신 마을 주변에 극우 유튜버들이 정말 시끄럽게 떠듭니다. 네. 그런데 그 책방이 만들어지니까 책방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네. 마을 주민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들이 생겨서 좋다. 그리고 책방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네. 그 지역에 책을 사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주민들에게도 나눠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긍정의 힘 그리고 밝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아주 좋아했고요. 제가 1988년도에 책방을 만들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무료도서 대여실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네. 대통령님께서 우리 평산 책방의 최초 원조였군요.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어요? 예, 그 책방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곳이라 네. 이렇게 해서 좀 뭐라 그럴까 약간 활기찬 네. 예, 좋은 그렇군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 안팎에서 최근에 이제 아까 그런 갈등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런 최근에 친문 친명의 어떤 갈등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던가요? 혹시? 친문 친명 뭐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오니까 그런 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나 언제나 공천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고 대통령께서 네. 당 대표 시절 선거를 앞두고도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 그래서 네. 그때 안철수 의원 등이 다 나갔잖아요. 예. 그게 다 나가고 그러는 과정 속에 그러나 또 그 일반 시민들이 대거 온라인 당원으로 가입해서 10만 당원들이 가입하는 일들도 있었다. 네. 아픔이 있을 때 또 긍정적인 국민들의 힘이 실어지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문 전 대통령도 제3지대를 언급한 것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자, 민주당 의원으로서 제3지대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오늘 상황에선 중텐트가 뭐 찢어졌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가기 위해서 좀 여러 좀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반쪽 창당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대통령의 제3지대는 그 뭐 이낙연 신당, 뭐 이준석 신당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제 시민 사회 많은 그 민주 정당들의 네.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이낙연 대표 전 대표의 신당과 세 사람이 나갔잖아요. 네. 가기 전부터 삐걱거린다는 얘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밑으로 들어와라. 흡수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삐걱거림이 있었다는 얘기 네. 들었는데요. 그래도 나가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서로가 다르고 네. 저희가 나가게 돼서 아프지만 그렇게 우리 당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하시고 국무총리까지 하셨는데 네. 나가서 당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불편한데 그만큼 밖에서도 삐그럭거린다. 그래서 정말 중텐트도 못 되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거고 선거 과정에서 아마 여실히 그 열악함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 당사자들도 서로 흡수 통합이다, 아니다를 갖고 논쟁이 있는데 흡수 통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등한 통합의 구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흡수 보십니까? 통합이라고 하니까 막연한 통합 안 된다. 이러고 불참을 선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원우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이 사실은 저희가 그런 얘기는 네. 진즉에 그런 이낙연 대표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또 그전으로 보면 네. 급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들어와야 된다. 네. 한쪽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억지로 하나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네. 가기가. 혹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난주에 이석현 부의장이 전 부의장 나오셔서 우리 쪽에는 스피커가 없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탈당파를 포함해서 최고위원이신데 만류하는 과정도 좀 있으셨나요? 중간에? 그럼요. 그 탈당할 때 만류했고 네. 그리고 또 맞지 않는다라고 했고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가야 된다라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당 안에서도 만류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남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원욱 의원에게도 그렇고 다 만류했죠. 네. 그런데 불출마까지 고민한다라는 생각까지 뭐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아까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서영교 최고위원 시각에서 가장 맞지 않는 인물은 누군가요?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뭐 사실은 당에서 다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네.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지 않고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낙연 대표님이 대통령 후보도 하셨고 네. 국무총리도 하셨고 당에서 사실은 많은 혜택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흐름상 놓친 질문이 있는데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 심사를 받으셨다고 네. 들었는데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국면에서 혹시 지난번 의원님께서 3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지난번 예전과 비교해서 좀 공천 심사 과정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분위기가? 피부로 와닿는? 공천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천 개혁, 네. 혁신 공천하기 위해서 좀 외부 인사가 많았고요. 저희도 모르는. 예. 그래서 국민적 시각에서 공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혁신 공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질문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사실 제가 3선에 최고위원인데도 네. 떨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이 간 사람들도 3선에 쟁쟁한 사람이라고 말은 네. 할 수 있는데 다 아주 긴장하고 갔고요. 그런데 외부 인사가 많은 분들이 저희 심사를 했고요. 네. 그런데 그분들도 아주 편안하게 또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 뭐라 그럴까 혁신적이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어쨌든 선거제도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이제 공천 국면에서 이를테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뭐 자객 공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내일인가가 아마 그 경선 지역 후보자 발표가 예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컷오프 국면 이후의 민주당 상황을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경선을 해서 다 하나가 돼야죠. 경선하기 전까지, 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선에서 한 명이 결정되면 모두 다 그 공천에 승복해야 하고요. 네. 그래야 다음 좋은 정치도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경선, 그런데 하나가 되는 정당.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그리고 정치 검찰들을 심판하고 청산하는 힘을 모아나가는 정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질문까지만 하면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설 인사 때마다 여사랑 같이 이제 명절 때 이렇게 같이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엔 합창단과 노래하겠다는 게 하나 뉴스고 또 지금 방송 전이지만 신년 대담 일부도 지금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대통령실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참 너무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바로 다음날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잘못한 게 있으면 언제나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완전히 숨었잖아요. 그리고 가족 관련한 문제가 있으면 특검 모두 다 받아야죠. 네. 근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는 정적으로 제거하는데 네. 온갖 정치 검찰들 다 활용하고 자기 가족에게는 그렇지 않은 모습에서 국민의 마음이 다 떠났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다 떠났고요. 네. 그런 속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뭐 노래 제일 국민의 마음이 떠난 건 뭔지 아십니까? 네. 경제, 민생, 물가입니다. 그게 제일 마음이 떠났고요. 거기에 그 외교, 나라 문제 이런 국민은 이런 것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주 실망했고요. 네. 거기에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있어서 예. 국민들은
아주 실망했는데 그것을 그냥 덮고 가려고 하고 대담 속에서 그냥 표현하려고 한다면 안 되죠. 네. 수사 받아야 될 건 수사 받고 특검 받아야 될 건 특검 받고 그래서 대통령 말씀처럼 문제가 있으면 감옥 가고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가 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조사받으면 그리고 수사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감옥 가기 때문에 거부한 겁니다. 라고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놓고 네. 자기한테는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감춘다? 국민 마음이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경제도 살려내야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제가 총선 계획을 질문 안 드린 것 같은데 중랑갑이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되는 건지 공천 과정에서 특별한 변수는 없습니까? 의원님 네, 같은 네. 경우는? 네. 저희들은 우선 후보는 단일 후보이고요. 단수 공천? 네, 단수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는 더 봐야 할 거고요. 네. 더 겸손하게 지역에서 제가 초중고를 다 나오고요. 그래서 지역 운동을 10년 하고 이래서 또 지역에서는 저에 대한 신뢰가 주민들이 참 좋아해 주십니다. 네. 저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또 지역이 많이 바뀌고 발전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에 낸 세금을 이자 정도 붙여서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거고 제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안 통과가 1등입니다. 제가 태완이법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효를 폐지한 국회의원인데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을 아주 잘 활용하셨는데 네. 혹시 상대 당에서도 후보가 정해지면 YTN 연락 주시면 또 대담을 총선 앞두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현직 소방관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전화금융 사기를 막고 수거책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전화금융 사기가 의심이 되면 경찰뿐 아니라 주변에 관공서에 도움을 주는 게 요청하는 게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이명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식당 앞을 서성입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이 여성과 함께 구급차로 향합니다. 이 여성, 다름 아닌 전화금융 사기 수거책입니다. 피해자인 70대 남성 A씨는 앞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 계좌에서 1억 6천만 원이 인출됐으니 이를 무마하려면 현금 1천만 원을 가져오라는 내용.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었습니다. 현금 1천만 원을 찾아 약속 장소로 가던 A씨는 의심이 들어 가까운 119 지역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화금융 사기임을 직감한 소방관들은 약속 장소로 출동했습니다. 민원인이 이미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현장에서 돈을 갈취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대원 4명이 함께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수거책을 확인한 소방관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119 지역대로 함께 가자며 수거책을 설득했습니다. 수거책을 지역대 사무실로 데려온 소방대원들은 커피 한잔 하시라며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수거책 4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전화금융 사기. 의심스러울 땐 경찰뿐 아니라 소방 그리고 금융기관 등 믿을 수 있는 관공서에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금융기관이나 다른 관공서에 신고를 하셔도 다 그런 걸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계좌이체를 통해서 돈을 건넸다면 은행을 찾아 지급 정지를 요청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게 필수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특수교사 측 김기훈 변호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쯤 항소장 제출을 앞두고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A씨가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몰래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고 본인의 발언이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항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12 쿠데타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고 정선엽 병장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정 병장 유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2천만 원씩 모두 8천만 원을 원고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살해됐는데도 국가가 계엄군 5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해 고인의 죽음을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병장은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지하 벙커를 지키는 초병으로 근무하다가 반란군 측 공수부대원들에게 사살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남부에는 강한 폭풍우가 덮쳤습니다. 대규모 침수와 정전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범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청난 폭우에 승용차들이 지붕만 남긴 채 모두 침수됐습니다. 내부까지 홍수가 들이치면서 이 꽃집은 무릎 위까지 물이 잠겼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남부에 몰아친 최대 시속 142km 폭풍우의 위력입니다. 앞서 허리케인급 강풍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나무와 전신줄들이 쓰러지면서 샌프란시스코 베이와 몬터레이 등에서 수십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We just got inundated with water. Actually got to a point where the water was about 14 inches deep inside the store. 이례적인 겨울철 폭풍우는 태평양에서 발현한 좁고 긴 형태의 비구름대 대개 강 현상 때문입니다. 폭우와 폭설, 강풍, 높은 파도를 동반한 채 2년 연속 캘리포니아를 덮쳤습니다. 기상당국과 전문가들은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홍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This is very rare and unusual and a strong signal of a very high risk of significant flash flooding beginning late today and continuing into Monday. LA 일부에 최대 300mm의 강수량이 예보됐고 캘리포니아 지역 주민 400만 명에게는 재난 경보가 내려진 상황. 지역 당국은 여행과 이동 자제를 권고하며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칠레 중남부의 100곳 가까운 지역에서 난 불로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칠레 당국은 지금까지 최소 11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고 밝힌 것으로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또 주택 3,000에서 6,000 채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일에 시작된 불은 지금까지 110제곱킬로미터가량을 태웠는데 정부는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해 밤 9시 이후 통행 금지와 일부 도로 폐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칠레 당국은 일부 지역의 경우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린 눈과 비 때문에 전국 도로에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연결해 퇴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고속도로의 경우 제설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통제 중인 구간은 없는데요. 이미 진부령과 설악 등에는 30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도권 곳곳에서도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감속 운전 꼭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지역 중 대관령 부근의 지도를 이렇게 확대한 이유는 눈 때문에 긴 서행 구간이 자리하고 있어서인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 지역에 지금 얼마나 눈이 내리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눈이 워낙 많이 내리고 있다 보니까 시야까지 조금 답답할 정도입니다. 비상등과 전조등 잘 활용해 주셔야겠고요. 무엇보다도 겨울철에 내리는 눈비가 위험한 이유는 도로 살얼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고 계신 다리와 터널 주변은 취약 구간입니다. 방어 운전에 보다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중앙선이 지나는 속초 일대에서도 눈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제설 작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일부 도로 상황이 좋지 못한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감속 운전에 보다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역시나 강원권인 춘천 지역에서도 내리는 눈발이 점차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전거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부상을 이유로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프로축구 올스타팀 친선 경기의 결장에 팬들이 환불 요구에 나섰습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어제 홍콩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대표팀 간 친선 경기에 메시는 예고 없이 결장했습니다. 이 메시의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든 수만 명의 팬들이 사기라며 환불을 요구했고 소셜미디어에는 격분한 팬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경기 주최사는 앞서 메시를 내세워 이번 경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티켓 가격은 최대 4,880만 홍콩 달러, 약 84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당구 스타 차유람 선수가 PBA 투어에 복귀해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차유람은 신예 한지은, 당구 여제 김가영과의 대결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당구 투어에 복귀한 당구 스타 차유람이 1년 10개월 만에 복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차유람은 포켓볼 강자답게 두께 조절 능력을 잘 활용하며 복귀전에서 웃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이제 큐를 잡게 되니까 내가 시합 나가서 공 1점이라도 맞출 수 있을까? 상피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되게 잠을 많이 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그런 긴장감이 저를 좀 각성시켜줬던 것 같고. 오랜만에 경기에 나섰지만 에버리지 1.087, 녹슬지 않은 기량이었습니다. 차유람은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며 초심의 마음으로 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뭐 당장 나가서 우승을 할 수는 없겠지만 차유람 이번 대회에서 저번에 저게 약하던데 이걸 보완하고 나왔네? 이게 또 좋아졌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그래서 저절로 저를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년간 강자가 더 많아진 투어에서 더 실력을 길러 멋지게 경기해보고 싶다는 포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지은 선수가 어리지만 단단한 선수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좀 멋진 경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가영 선수 총 3번 만났는데 이제 개인전에서는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홍백기가 무색하게 2번의 예선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투어 64강에 오른 차유람. PBA 투어에 어떤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네,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스타에서 이제는 SNS 팔로워 수가 85만 명을 돌파한 월드스타로 발돋움한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수를 보기 위해서 해외 팬들까지 농구장을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시리즈 솔로지옥 3에서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한 프로농구 창원 LG의 이관희 선수를 허재원 스포츠부장이 만나봤습니다. 그 방송에서의 이관희 말고 평상시 이관희도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뭐 당연하죠. 뭐 당연히 제가 나간다면 뭐 시즌 1, 시즌 2보다 더 잘 될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저를 뽑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85만밖에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 이제 좀 다닐 때는 마스크에 안경까지 좀 쓰고 네. 자신의 매력에 흠뻑 빠져 사는 오로지 직진만 있는 월드스타 이관희입니다.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자신만의 매력 포인트라고 스스로 분석합니다. 12명 출연자 중에 가장 솔직하고 진실되게 방송에 임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저만의 스타일로 뭐 하고 온 것 같아요. 네. 솔로지옥 시즌3에서 뜨거운 인기를 불러일으킨 이관희. 2만 5천여 명이던 SNS 팔로워 수가 8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85만밖에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 뭐 100만 정도 된다면 제가 카페를 하나 빌려서 제가 팬분들에게 커피와 케이크를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명실상부 월드스타라는 설렘은 잠시 잊고 이관희는 이제 다시 농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2년째 맡으면서 백넘버를 0번으로 한 이유가 제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걸 이제 팀에게 맞추겠다는 의미로 백넘버를 정했기 때문에
감독과 주장의 관계를 넘어 친형제 이상의 케미를 자랑하는 LG 조상영 감독과는 이제 우승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갑니다. 몸이 안 돼 있으셔가지고 제 공을 건드리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저를 때리는 걸로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재밌게 나온 것 같아서. 팀의 첫 우승과 100만 팔로워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이관희는 오늘도 코트를 누비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비구름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 간에는 대설 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제법 많은 양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도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가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영동과 경북, 충북에 최고 7cm 안팎, 그 밖의 내륙으로는 1에서 5cm가 되겠고요. 이번 눈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오늘보다는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청주와 대전 0도, 창원은 2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5도, 광주 8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날도 크게 춥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